5월 12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검찰이 오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적 출국 금지에 개입했다는 혐의죠.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수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건 유례가 없는 일인데요. 이성윤 지검장은 재판에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죠. 하지만 여권에서도 오늘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신반장, 야당에서 임명을 반대하는 장관 3인방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초선 의원들은 장관 후보자 3명 중 최소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낼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소 1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여당의 기류에 청와대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는 그리고 이 재송부 시한인 이번 금요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류 반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레이스에 사실상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의 대선 전 초기직격인 민주평화광장이 오늘 출범한 건데요. 네. 발기인으로만 15,000명이 이름을 올린 매머드급 규모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오늘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원칙대로 해야 조용하고 합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경선 연기론에 반대했군요. 좋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소 1명 이상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최대 개파로 불리는 초선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죠. 관련 소식을 신혜연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JTBC 최장수 시사 프로그램 정치부회의 재보궐선거 날인 지난 4월 7일에 7주년 맞이했습니다. 종종 주변에서 이 팀워크의 비결이 뭐냐, 실제로도 그렇게 사이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자, 과거에 복국장이 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자, 제목, 이상복 앵커, JTBC 정치부회의 팀워크 비결은 바로 나. 자, 이 뒤에 있는 질문을 받고 부국장이 했던 답변도 있는데요. 자, 국장이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이거 제가 과거에 이런 답변을 했었군요. 상당히 좀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자, 그대로 읽을게요. 복국장 성격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농담이고 평소 소통을 많이 하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게 방송에도 그대로 구현되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비결은 나야 나. 입술에 침 한 번 안 바르시는 것 진심이란 뜻입니다. 자, 압류. 이 따뜻한 리더, 일 잘하고 부지런한 리더, 52시간 철저하게 지켜주는 리더. 이 부국장의 존재 그 자체가 여정의 팀워크의 비결입니다. 류 반장이 외치는 혁신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큰 그릇이랄까요. 자, 정치권에서도 이 팀워크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는 시점에 당정청에서 이 원팀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당정청이 원팀으로 단일 대우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우리는 다시 원팀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님과 송영길 대표께서 통화하셨습니다. 축하드린다.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원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회가 될 때마다 수시로 당정청 원팀 강조했습니다. 모두 한 목소리로 최상의 팀워크를 발휘한다면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 민주당 내에서는 원팀도 원팀 나름이라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엔 아예 공개석상에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마저 허용하지 않는 원팀이라면 자정작용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입니다. 왜 말을 못하게 막 주눅들게 만들고 정당 민주주의를 왜곡하냐. 고립되고 따돌림 되는 거를 회피하고 싶어서 다수의 의견 쪽으로 동조화하려고 하는 거. 거기에
동조하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혹은 세게, 톤이 세게 막 가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당론이, 당심이. 송영길 후가 출범한 지 이제 열흘입니다. 송 대표는 새 장관 후보자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이라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 협상보다는 새로운 당청 관계 정립이 1순위 화두로 떠오른 모양새인데요. 송 대표는 어제 당 재선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당이 청와대에 휘둘리는 것을 바꿔야 한다.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을 만들겠다며 작심 발언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지만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의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당이 정책의 중심이 돼야 된다. 당이 중심이 되는 대선 준비, 당이 미리 준비해서 중심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총공세를 펴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의지 드러냈습니다.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나자 14일까지는 보내달라며 재송부를 요청했죠. 여야 협상이 가능한 말미는 딱 사흘,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하루 만에 야당 아닌 여당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피력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한 1명은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공통의 의견을 모았고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더민초 이름으로 요구하기로 정리했다. 저희 내부에선 부적격 대상을 1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명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청와대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금요일까지 국회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당 지도부의 고심이 커졌습니다. 초선, 재선, 중진할 것 없이 반대 입장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침 당 지도부는 재송부 시한인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장관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그거는 그 얘기 대답 안 하고요. 지금 일정 때문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의견을 전달하신 건가요? 그 한겨레나 아니요, 전달은 안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개인적인 의견을 누군가 전달하셨을 수는 있는데 당 지도부가 통일된 의견을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예, 현재는 야당과 협의 중이고요. 특정 후보나 명수를 지정해서 청와대 의견 전달을 한 적은 없다. 정확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화살표를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야 협상 전략으로는 선 김부겸 호 장관 3인방 방침을 세웠는데요.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 후보자는 반드시 본회의 표결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페이스북을 통해서 무작정 늦출 수만은 없다. 오늘 꼭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라며 국회 비상 대기령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회의 열리지 않고 있죠. 오늘도 협상 결렬인 듯합니다. 야당은 물러설 기미가 없고요. 결국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14일에 결론이 날 거란 전망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초선 장관 후보자 최소 1명 부적격, 청와대 다양한 의견 수렴 중.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어제 국회에 다시 요청을 했죠. 이제 국회에 나흘의 시간이 주어졌고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사흘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신반장이 소개했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서 오늘 공식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요약하면은 후보자 3명 가운데 지금 이제 장관 3인방 중에 최소 1명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오늘 아침 회동을 갖고 이매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 이 3명 가운데 적어도 1명은
부적격이다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모임에선 부적격 후보자가 적어도 1명이고 2명을 언급한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인사결정권자, 즉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해서 부적격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회의에서는 아마 이름이 실명으로 나왔겠지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고 2명은 알겠는데 1명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류 반장, 이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초선인 최고위원 김영배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고요. 당 지도부도 이 내용을 종합해서 청와대에 여러 집약된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아직 그 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청와대 의견을 전달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의원들이 개인적인 경로로 전달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 부적격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다. 네, 이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금요일까지 국회에서 의견을 요청을 했고 그때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렴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금요일까지는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요. 신 반장, 청와대 설명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네, 조금 전에 류 반장이 전해드렸던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 직전에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당 초선 의원들의 의견 표명과 관련해서 초선 의원 가운데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관계자 아까 뭐였죠? 고위 관계자. 네, 좀 실명을 밝힐 수 없는 또 저희 입장이 있고요. 그 초선 의원들의 모임을 통해서 나온 결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회의 결론을 전한 이 고영인 의원이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초선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걸 한 분이 이야기한 걸로 안다라는 표현을 청와대가 쓴 겁니다. 청와대가 이걸 초선 의원 한 사람 의견인 것처럼 보고 있는 것으로 좀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고요. 논란이 일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다른 관계자입니다. 네. 한 명인지 아닌지를 혼동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직접 정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네. 다시 정정을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에 이제 회동이 잡혔죠. 마침 또 그날이 이제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 데드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당청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고요. 신 반장이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라는 제안을 국민의힘 쪽에 했잖아요. 야당 측에 했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타협이 안 된 거죠?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자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까지 내렸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 철회하지 않으면 총리 인준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계속 의장님께 본회의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계속 여야가 소통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업데이트 되는 거 있으면 계속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부적격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탓, 인사청문회 탓만 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 반장,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오늘 나왔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여론조사 기관 STI의 조사 결과입니다.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겼는데요. 임명해서 안 된다는 응답이 57.5%,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은 30.5%,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4.6%를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좀 살펴보면 민주당 지층에서는 임명 창선 여론이 63.7%로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임명 반대가 87.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의당 지층에서도 반대가 52.3%로 20.6%를 차지한 찬성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제 금요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또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들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백신 도입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 유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오늘 나오고 있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맥락이에요? 네, 어제 그 공개된 전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차별 공급량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까지 약 530만 회분,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 6월에
890만 회분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장관은 이를 근거로 해서 5월 셋째 주부터는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가 이 제약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백신의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시기, 기간 같은 건 공개를 할 수 있지만 뭐 가격이나 세부 도입 일정, 일정별 백신 물량 등은 공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백신 도입 경쟁이 치열한데 국가 간의 좀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약사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부족하다는 그런 논란과 공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전 장관이 한 발언이겠지만 네.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위배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백신 공급이 중단되거나 연기가 될 수 있고 이제 불이익이 발생해도 제약사의 이제 대금, 돈은 그대로 지급을 계약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청도 그간 구체적인 이제 도입 일정을 공개하지 못했던 건데 어제 전 장관의 인터뷰가 보도되자 중대본 관계자가 직접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 이 비밀 유지 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약사 쪽에 문제 제기는 없었어요, 박 관장? 네, 그 방역 당국에 따르면요, 해당 제약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다만 방역 당국은 전해철 장관이 직접 수치를 언급한 건 아니고 인터뷰 후에 실무진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보가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 직접 설명 들어보시죠. 저희 방역당국 내부의 실무적 실수로 이러한 비밀유지 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제가 더욱 노력해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서는 내일 또 국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겠네요. 금요일까지 의견 수렴을 해야 되니까요. 신 반장이 계속해서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장관 후보자 최소 1명 부적격. 청와대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 출범식에 참석해서 사실상 대선 가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도 참석해서 조세 제도의 공정성을 강조했는데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출생, 실업, 청년 문제, 온갖 세대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의 원천이 저성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모임 민주평화광장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발기인이 15,000명에 달하는 전국 조직인데요. 대선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18명을 포함해서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지사, 저성장 극복,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지사가 이번 주에 이렇게 차례로 지지 조직을 띄우면서 세를 과시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한 겁니다. 이 지사 오늘 본인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청년 세대의 화두, 공정의 가치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그때는 현실은 어려워도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고 또 성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갈등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회 총량은 적고 신규 세대들은 갈 길이 없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매우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분노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양강구도를 굳혀가고 있죠. 특히 여권이 앞다투어서 표심 잡기에 나선 2030 세대에서는 이렇게 윤 전 검찰총장에 비해서 지지율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10개월 남겨놓은 지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부동산이죠. 이 지사 오전에는 경기 지역 의원 30여 명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목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세금도 좀 낮춰주자. 대신 비거주 투자용 주택에는 세금 부담을 더 늘리자라는 게 이 지사의 기본 입장이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어떻게 구분해서 과세를 할 거냐 이런 반론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이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한 세금하고 빌딩, 상가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이 또 달라요. 똑같은 주택들도 서민용 작은 싼 주택은 현실화율이 높고 아주 비싼 이런 주택들은 현실화율이 또 낮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공시제도가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은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상가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현실화율이 낮게 책정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개인에 비해서 법인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더 낮더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실질적인 형평성이 보장이 되도록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사 최근 민주당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원칙대로 가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꾸 논쟁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민생이나 이런 생활개혁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지사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죠.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던 다른 주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입장입니다. 당의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조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도 확정해야 된다. 제가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말씀만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른바 룰싸움은 대선 경선의 전초전이죠. 본격적인 새 후보의 신경전이 시작된 듯합니다. 일단 경선 연기론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요. 9월에 예정대로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39.9%입니다.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16.9%였는데요. 이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정대로 하자 41.5%, 연기하자 23.7%였는데요.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연기를 하자는 의견의 비중이 일반 국민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오늘 민주평화광장의 출범, 이 지사에게는 특히 큰 의미가 있죠. 친이재명계 의원 모임 성공포럼, 그리고 대표적인 친문 이해찬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평화광장이 더해진 겁니다. 이 지사의 숙제, 당내 주류인 친문의 지지를 얻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이 대표를 맡은 조정식 의원은 포럼의 첫 번째 목표가 정권 재창출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우리의 새로운 미래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기인 명단에 참여한 현직 의원 18명을 좀 살펴보면요. 김성환, 이해식 의원 같은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는 2년 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 사회를 봤던 개그맨 노정열 씨가 이렇게 사회를 봤는데요.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발기인 명단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박상원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렇게 지난 6일에 박 변호사와 함께 김해 봉화마을을 찾은 바가 있는데요. 여권의 킹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대표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측면 지지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 지사에게는 힘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 이 지사를 인정하는 발언을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아주 혹독한 그 검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서 지금 경기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지지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죠. 네, 그런데 사실 이 지사 야권의 킹메이커에게도 긍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보면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등등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자기의 관심도를 많이 높이는 그러한 생각도 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변신이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재명 지사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다른 주자들 움직임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60여 명의 의원이 모인 광화문 포럼으로 새를 과시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호남으로 갔습니다. 고향인 전북으로 가서 3박 4일간 머무르면서 지지세를 다진다는 건데요. 오늘 호남 미래 포럼에 참석해서는 리더십의 롤 모델로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꼽고 싶다라면서 호남 표심에 구애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충남으로 갔는데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또 다른 후보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출마 선언식에 참석을 한 겁니다. 세종시에서 열렸는데 양 지사는 충청 대망론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자 여론조사를 잠깐 하나 볼 건데요.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32.2%로 15.4%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에게 2배로 앞섰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5%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지지 민주평화광장 출범, 새 불리기, 경선 연기로는 원칙대로 가는 게 합당. 어제는 이제 정세균 전 총리의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이재명 지사의 조직이 출범을 했고 그야말로 이제 빅3의 움직임이 상당히 이제 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이루 반장이 얘기했지만 양승조 지사의 출마 선언도 나오는 등 이른바 제3후보들의 또 경쟁 역시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가 불붙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출범한 민주평화광장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친문계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지사에게 좀 힘을 싣는 그런 모양새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의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은 발기인이 15,000명 정도 되는 전국 조직입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한 50명만 참석을 하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내일 경남을 시작으로 각 지방에서 민주평화광장 지역 조직도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 광장이라는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 조직이 확장된 형태라고 합니다. 네, 당내 주류인 친문의 지지를 얻는 게 이 지사 입장에서는 큰 과제였기 때문에 오늘 모임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지사는 행사 말미에 친문 당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여전하다라는 질문에 좁게 보면 정치를 프로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넓게 보면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조금 여유 있는 태도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또 국민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내 역학구도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류 반장 발제에서 보니까요. 이 지사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본인은 이제 그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는 이른바 흑수저로 본인을 소개하곤 하는데요. 당시 본인은 현실이 어려웠지만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노력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기회의 총량이 줄어든 청년 세대는 갈 길이 없어서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흔히 본인들의 어려웠던 시절을 회고를 하면서 공감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보통은 지금의 성공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곤 합니다.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도 대선 가도에 들어서면서 어린 시절 어려웠던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 나온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어렵게 살았지요.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학교 매점에서 빵을 팔며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게 부끄러워 포기했다면 대학도 가지 못했겠지요. 이후 제 삶은 모든 선택에서 편한 것보다 힘든 일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휴먼 스토리 또 역경을 이겨낸 그런 과정이 또 시민들에게 또 어필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민주당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민주당에서 재보선 참패를 반성하는 보고서가 어제 나왔다는 거죠? 네,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민주당 지지 유권자 중에서 박영선 후보를 찍은 그룹과 지지를 철회한 이탈 그룹으로 나눠서 연령대별로 아주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된 페인으로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또 LH 사태 등을 꼽았습니다. 이탈 그룹에서는 이 조국 사태에 대해 부부가 아이들을 저렇게 키웠구나, 그들만의 리그가 있구나라는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얘기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나 LH 사태에 대해서는 눈을 뜨면 몇 억씩 올라간다.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반면 박 후보를 찍은 민주당 잔류 지지층은 패인을 외부에서 찾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수구 세력 그리고 보수 언론의 공세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언급도 담겼는데요.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탈한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싫은데 이재명 씨는 약간 다른 면이 있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지사의 확장성을 지적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2030 여성들은 좀 비판을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지사의 정책을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이제 부동산과 백신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마침 오늘 그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렸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송 대표는 재보선 참패 이후에 비대위에서 만든 부동산 투기를 대표 당선 이후 확대 개편했는데요. 위원장도 진선미원에서 김진표원으로 바꿨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부동산 정책이 나올 거란 예측이 있었는데요. 송 대표 본인도 대표 경선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공약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이번 4일 날 제가 대통령과 오찬 속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 대표는 김진표 위원장이 종부세를 위반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이사 대책을 언급하면서 이 대책만 잘 추진되면 공급 대책에 따른 부동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금융과 세제 정책을 수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금융과 세제 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이사와 같은 실수요 거래까지도 막는 의도치 않은 그런 부작용이. 네, 저는 이제 종부세를 위반한 것까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김진표 위원장이 경제 전문가잖아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에서 이제 많은 또 개선안을 내놓을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신 반장, 청와대에서도 오늘 부동산 세제 관련 언급이 나왔죠? 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44%에 달하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이고요. 그다음엔 1주택 장기 거주자가 집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종부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아까 얘기했죠? 맞죠? 네. 네. 관련해서 또 속보가 좀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평화광장이에요, 포럼이에요. 광장 출범으로 새 분리기 경선 연기로 낸 원칙대로 가는 게 합당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광장 포럼이라는 거죠? 민주평화광장 포럼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별의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었죠.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마라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는데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70%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달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별 하나를 애달프게 바라봤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별 하나의 추억과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별 하나의 사랑과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젠 그 별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윤 전 총장에 대해 더 이상 묻지 마라.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찾아와서 만나주십시오 하면 만나주시긴 할 겁니까? 뭐 한번 보다 그러면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먼저 관심을 갖지 않겠다,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단단히 노여움을 산 듯한데요. 김 전 위원장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누구의 요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김 전 위원장 자타공인 킹메이커로 통하죠.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 70% 정도라며 국민의힘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이야기는 쏙 뺐는데요. 특정인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야권의 적절한 대통령감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김 전 위원장 최근까지 국민의힘을 향해 윤단 폭격을 가했었죠. 윤 전 총장이 지금 정돈되지도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지. 정치권에선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스갯소리도 나왔었는데요. 변화의 조짐이 조금은 보였나 봅니다. 영국의 정치인 토니 블레어와 데이비드 캐머런을 소환했습니다. 정치 신인을 단 정면에 내세워서 집권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초선으로 출사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아마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죠. 그동안 주장했던 제3지대 프랑스 마크롱 모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무래도 윤 전 총장과 함께 뒷전으로 밀린 듯 싶습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윤 전 총장. 최근 눈에 띄는 목적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열공 모드입니다. 비록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빗대자면 다른 후보들은 노래와 춤은 물론 편곡까지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댄스 기본 동작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국민들 기대는 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강구도를 형성하며 여론조사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지율에도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말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상대적 지지세면 확 꺼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라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콜백 없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볼벤 소리가 나옵니다. 본인의 행보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죠. 한마디로 너무 간을 본다는 겁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 사이에선 검증의 시간을 줄이려는 꼼수 아니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여준 전 장관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결국 윤 전 총장의 능력을 의심하는 건데요. 사법은 과거의 문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이 있죠. 과거의 문제 해결에 천착해온 검사 윤석열. 지금 손에 든 카드는 이른바 반문정서뿐입니다. 행정은 둘째치고 제대로 된 국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아직 공부 중이라고 하니 숙제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오늘도 국민의힘에선 후회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단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 지지층과 우리 당 당원들 그리고 우리 당을 아끼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대선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를 도우려면은 적어도 국내산 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산 6구 정도는 되는 후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선 경선이 시작될 때 그때 버스가 한번 서고요. 아하. 그다음에 나중에 단일화판이 한번 벌어질 거거든요. 예. 정류장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타면 6구고요. 뒤에 타면 수입선입니다. 윤 전 총장이 내놓을 숙제. 자칫하면 여야 모두에서 혹독한 검사를 받아야 할 듯도 싶습니다.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낸 상태였는데요.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요청을 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의 판단까지 받았었죠. 결론은 기소 권고였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납득할 수 없나 봅니다. 아직도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는 듯 싶은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더욱이 피고인 신분입니다. 당연히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의 신분입니다. 입장문엔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피고인 신분의 지검장, 과연 영이 설 수 있을까요? 당장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성윤 지검장 본인이 이제 수사 심의를 요청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결과 기소 의견으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성윤 지검장의 좀 결단도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입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법무부의 어떤 입장, 당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 배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뭐 이제 거취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시거나 이러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 장관은 김학의 관련 의혹을 알고도 이 지검장을 유임시켰었죠. 일부에선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었나 봅니다.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요. 별개의 감사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건 전체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감사란 표현은 쓴 적이 없고요. 네네. 2013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져옵니다. 김학의 사건의 실체,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야 합니다. 하면 박 장관의 화법을 그대로 빌리자면 김학의 사건의 실체와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 배제는 별개라는 겁니다. 더욱이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기소와 직무 배제 분명 별개의 문제는 아닌 듯한데요. 아마 박 장관의 눈에는 이 수 있다는 문구만 크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 장관이 내세웠던 원칙을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작년에 정진웅 그 차장님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데 그분의 경우에는 왜 징계 청구를 안 하는지 이런 모든 사건에는 그 사건의 동기와 경과와 결과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등이 있어서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습니다. 나름 제가 생각하는 그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하려고 일관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박 장관의 원칙, 국민들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별의 순간 윤석열, 김종인, 이젠 묻지 마. 국민의힘도 간 너무 보내.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요, 상당히 신중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미 좀 논란이 가열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인데요. 법과 정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법무부와 검찰 최고위직이 범법자로 채워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피고인 피의자 집합소가 됐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지고 그런데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법을 어긴 피고인이 법을 집행하도록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트경 의원도 힘을 보탰는데요.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직무 배제 지시를 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동훈 검사장은 즉각 불러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을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 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오늘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앞으로 이제 해명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마도 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이제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당 지도부이자 또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조반장 발제에서도 전했는데요. 네. 그런데 백혜련 최고위원 외에는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혜련 최고위원만 발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발언은 없었고요. 또 다른 최고위원은 백 최고위원의 발언이 개인의 의견일 뿐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직 지검장이 기소된 상태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 이 지검장이 버티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검찰의 인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이른바 성접대 의혹 사건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이제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시 문 대통령의 이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발언 이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신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이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의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곽 의원은 의도적인 수사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약 950차례 보도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라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답변서를 냈다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고 곽 의원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민들 관심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후에 나온 속보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지 1년을 맞아서요. 오늘 중간 결과를 내놨죠, 박 반장. 네,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에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쏘고 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3공수여단이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등에 M60 기관총을 설치하고 M1 소총에 조준경을 달아서 시민을 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겁니다. 조사위는 또 13건의 민간인 학살을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신혼부부를 태운 차량을 향한 저격과 사살에 대한 계엄군의 증언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류 반장,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도 오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던 그 소식인데요. 맞아요. 네. 예, 그 조사위는 북한 특수군으로 광주에 침투했다라고 최초로 말했던 김명국 씨를 조사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문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서 진위를 분석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구속 송치된 616명 가운데 단 한 명도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공소 사실이나 판결 내용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미국 정부가 그 하루 전인 현지 시간 20일에 삼성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는 거죠? 네, 미국 상무부가 이 삼성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한 건데요. 지난달에 백악관에서 이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열었던 맞아요. 것도 조 반장이 한번 발제했던 적 있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또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당시에 참석했었던 삼성전자를 포함해 구글, 제너럴 모터스 등 주요 업체들이 다시 한번 백악관에 초대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현지 투자 등 더 구체적인 미국 정부의 요구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지금 일각에서는요, 물론 예측이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백신 확보가 맞물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백신 확보를 꼽고 있는데요. 한미 간의 백신 파트너십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백신 생산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 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이제 세계 2위 수준의 이제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두 개를 결합을 하면 이제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를 계기로 화이자 등 미국의 백신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제가 참 취재를 많이 했는데 워싱턴에 있었으면 제가 직접 아주 밀착 취재했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네. 국장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반응이 왜 이래요? 놀리는 것 같은데 또. 근데 국장이 하도 워싱턴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요즘 좀 줄었어요. 옛날에 많이 했지. 김피규 특파원이 혹시 국장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안심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조반장도 좀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별의 순간 윤석열, 김종인 이젠 묻지마, 국민의힘도 간 너무 보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원외 인사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는 조사 결과가 추가로 나온 건데요. 출마를 준비 중인 초선 소장파 후보군들이 중진 후보들에 맞서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 재밌는데? 얘네 10만 원까지 가겠는데? 2배 되겠는데? 아이고, 에다가 더 넣을 걸. 역시 고위험을 해야 돼. 여정의 가족들 중에서도 이른바 동학 개미운동에 동참해서 주식을 시작한 주린이 분들 계실 텐데요. 평소 관심 있는 기업이라 거래창에서 검색해봤더니 안 나와서 의아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아직 기업 공개와 상장 심사 절차를 밟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데요. 이런 기업들이 발행한 증권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KOTC 등과 같은 장외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해도 상장주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종목들도 덜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비상장주가 상한가를 치면서 상장주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건데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원외 인사들의 초반 돌풍이 거센 형국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각각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15.9%로 1위를 달렸고요. 이 전 최고위원이 1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원내 인사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은 각각 3, 4위에 머물렀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 전 의원이 27.3%로 1위를 달렸고요. 이 전 최고위원과 주 전 원내대표가 각각 2, 3위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나 전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도 당원 투표 1위를 기록했던 바 있죠. 종합 점수에서 나경원 후보가 격차를 많이 벌린 1위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당원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나 전 의원이 당심을 얻은 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대목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전 최고위원의 약진입니다. 일명 MZ세대의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최고는 중진 의원들과의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주 전 원내대표 등과 일부러 더 대립각을 세우는 느낌인데 오늘도 주 전 원내대표의 에베레스트산 발언은 실언이었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야구 선수가 한 시즌에 20홈런 하려고 그러면은 상대편이 실투하는 건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배팅볼입니다 그런 게. 주호영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당내 수많은 아직까지 저같이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사람들이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실언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었나. 특히 초선 소장파가 선두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는데요. 중진 의원들은 2030 지지층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김웅 의원이랑 저랑 이제 그런 비전 경쟁을 지금은 저희가 뭐 여론조사상으로 편의상 2위, 4위 이렇게 랭크돼 있지만은 곧 1, 2위 경쟁할 수 있습니다, 저희.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초선 소장파들 한 번쯤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김웅 의원은 아직 공식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을 뿐 이미 출마는 확정된 상황이죠. 여기에 같은 초선인 김은혜 의원과 윤희숙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김은혜 의원과 통화를 해보니까 몇몇 의원들이 출마를 권유했고 김웅 의원과도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윤희숙 의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전당대회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다는 주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연달아서 출마한다면 초선 후보자는 총 3명이죠. 이들이 초선 연합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김웅, 김은혜, 윤희숙 의원과 여기에 원외 소장파인 이준석 전 최고를 더해서 4명이 단일화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중진 의원들과 1대1 신구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겠죠. 실제로 김웅 의원도 단일화가 필요하면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가세했습니다. 과거 정치와 인연이 없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초선 대표론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선 소장파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몇몇 사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입니다. 내년 대선 최악의 상황은 황 전 대표나 홍 의원이 우리 당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역구 불출마 배수진까지 쳐가면서 출마한다. 막지 못하면 문재인 시즌2다. 그 상황에 재선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김웅 의원, 홍 의원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홍 의원의 복당을 이토록 반대하는 건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홍 의원의 발언 스타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좀 심했어 하는 거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그 이대 계집애 발언이 제일 눈에 띄죠. 아 제가 볼 때는 한이 맺혀서 그래요. 근데 그다음에 뭐 맞는 수가 있다 이런데. 아 기자들한테 그러다 맞는 수가 있다. 그렇죠. 야 대표는 저렇게 센 발언을 해도 살아남는구나.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제가 지어도 귀찮은 갑니다. 홍 의원은 과거에 정치권에서 몇 차례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죠. 김웅 의원은 대선 국면에 막말 한마디는 한순간에 게임을 끝낼 수도 있는 위험 요소라고 본 겁니다. 선거철엔 리스크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 당이 아무리 서민, 노동을 중시해도 힘없는 경비원에게 니까짓 게 이런 말 한마디면 선거는 끝난다. 홍 의원은 아직 그런 막말을 사과하지 않았다. 읍참마속해야 한다. 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홍 의원 복당에 상당히 쿨한 모습이죠. 홍 의원과 개인적인 악연은 있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는데요. 사실 저희 당이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에게까지 문호를 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스펙트럼에게까지 문호를 열겠다는 당이라고 한다면은 뭐 공천 때문에 싸우고 나가는 홍준표 대표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이유가 있겠느냐. 저는 이건 형평의 문제라고 보고요. 오히려 홍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김웅 의원에게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동지라고 여겼건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판에서 김웅 의원이 저랑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김웅 의원이 좀 더 주목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선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이 치고 나가지 못한다. 아 요새 치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홍준표 대표랑 싸우는 게 무슨 그게 치고 나가는 겁니까? 저는 김웅 의원이 평소 저와 대화할 때 비전이 굉장히 많아요. 김웅 의원. 이렇듯 초선 소장파가 단일 대우로 함께 가라면 넘어야 할 산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설사 뭉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지도 아직 미지수이긴 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잘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지지도 원외 인사 강세, 초선 소장파 연합군 형성할까?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금 이제 연일 복당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제 의총에서 복당 청문회를 열어주든지 아니면은 전당원 모바일 투표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조사에서 2030이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왜 자꾸 본인이 복당을 하면 젊은 층이 떠날 거라고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복당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그 국민의힘 일부에서는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죠. 네, 김재섭 비대위원인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준표 의원님은 이미 당에 들어온 것을 넘어서 당을 장악한 것처럼 절차까지 지시하느냐라면서 이래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또 홍 의원님의 복당 문제가 의총이나 전당원 투표의 안건이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당권, 대권 주자들이 홍 의원님의 복당에 찬성한 것은 홍 의원님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대선 경쟁에서 홍 의원님이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한 까닭이라 뭐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발언도 했는데요. 말씀하시는 2030 지지율은 당 밖에 계실 때 유지될 수 있는 지지율이다라면서 복당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때 발탁된 비대위원들이 홍준표 의원에게 상당히 또 비판적이군요. 자, 홍의원 의원의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뭐 장제원 의원 등 뭐 이제 내부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얘기도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복당에 반발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인사들이 있어요? 네, 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사랑하니까 떠나겠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사랑하니까 떠나 계시라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어렵게 중도화의 길로 국민들에게 지지와 호감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홍 의원님의 복당으로 과거 퇴행적인 이미지와 막말과 강경기조로 회귀하게 된다면 그건 의원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당이 실패하게 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선인 박수영 의원도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박 의원은 홍 의원과 김웅 의원 사이에 오간 설전을 문제 삼았는데요. 우리 당 대선 주자까지 지낸 5선의 최고참 의원이 당의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나선 초선 의원을 공개 저격까지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면서 홍 의원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당의 중진으로서 까마득한 후배인 초선 의원을 포용하고 담대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정말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찬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 상당히 또 중요한 변수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또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까요. 자, 당대표 선거 이야기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연일 날을 세우고 있네요. 네, 관장. 이 전 최고위원은 영선 중진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초선 소장파 당권 주자들을 겨냥해서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조금 건 농담은 아니죠. 뭐 유머는 아니죠. 이 영선 중진이요? 예, 그냥 한 얘기죠. 예, 네.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아니, 전 또 반응을 안 한 줄 알고. 알았어요. 네.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정치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잘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가진 게 어쨌든 원내 미안합니다. 경험밖에 네. 없느냐, 비전은 없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캠프 경험이 제가 부족하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서울시장도 한 명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오세훈은 안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오세훈 시장을 처음부터 도왔습니다. 그러면 선구안도 저희가 나쁘지 않다 보고요. 가진 게 원내 경험밖에 없냐, 비전은 없냐,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아마 계속 이런 거 저한테 지적하시면 저한테 배팅볼이 될 겁니다. 꼭 주호영 대표가 아니더라도 뭘 던지시면은 계속 받아치겠습니다. 네, 주 전 원내대표는 어제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곳도 다녀봐야 한다면서 초선급 인사들의 당권 도전을 견제를 했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주 전 원내대표의 발언은 아직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는 실언이다라면서 에베레스트니 뭐니 하는 말은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에베레스트 산하고 803 공방을 이제 박 반장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또 이제 그 얘기를 꺼냈잖아요.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반응이 아직 나온 건 네, 없죠. 아직 나온 게 없었습니다. 네, 혹시 있으면 내일이라도 좀 소개를 해주고요. 아까 이제 박 반장 발제에서요,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제 원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뭉쳐서 연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 일종의 이제 초선 연합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신 반장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돼요. 뭐 김웅 의원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김은혜, 윤희숙 두 의원이 정식 출마를 할 경우에 김웅 의원을 포함해 세 사람은 이렇게 따로 또 같이 세를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윤희숙 의원에게 당대표 출마를 강하게 권유한 것은 이 당내 초선들뿐 아니라 몇몇 다선과 중진 의원들, 지역구 주민 등 범위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세 사람이 각자 어느 정도 세를 불리면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 초선 단일화, 초선 연대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파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초선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맞서는 중진 의원들의 단일화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당대표 주자로 후보군에 나온 중진 의원들은 5선의 조경태, 주호영 의원, 그리고 4선의 권영세, 홍문표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3선의 윤영석, 조혜진 의원입니다. 선수별로 단일화를 이룬다면 판세 예측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당대표 경선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의 또 다른 고민 포인트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중량급 인사들이 대부분 당권 도전으로 진로를 정하면서 2부 리그격인 최고위원 경선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과 청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 네트워킹 위원장 이렇게 원외 인사 2명뿐입니다. 정강현은 저희 예전에 정치부에 있던 사람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였어요. 안 생각했죠? 예. 네, 알았어요. 네. 지역별로 현역 의원 다수가 출마했던 지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물 밑에서는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도 모두 초선 의원이거나 원외 인사들입니다. 비교적 인지도 높은 초선이면 무혈 입성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애초에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이 됐던 김은혜, 윤희숙 의원도 당 대표 경선 참여 쪽으로 출전 체급을 올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후보 등록이 열흘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지만 중량급 있는 다선 의원이 추가로 나설 여지는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민생당 얘기 잠깐 해볼게요. 어제 저희가 민생당이 이수봉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내용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속보로 좀 내용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궐선거 후에 사퇴한 이 전 위원장이 당 직인을 훔치고 불법 당무위원회를 개최했다라는 내용의 그 보도자료가 나왔던 건데요. 오늘 이수봉 위원장이 사실과 다르다 반박 자료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생당 측이 이수봉 위원장이 사퇴했다가 다시 번복했다. 당 직인을 훔쳤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봉 비대위원장이 오늘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일부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보도자료라면서 일부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자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생당 비대위원 일부가 당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이고 당 재산을 노린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에서 당의 인장을 도용한 행위와 회계 책임자의 결제 없는 공금 지급 행위는 엄중한 범죄 행위로 단호한 사법처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수봉 위원장이 사퇴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퇴를 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조건부 사퇴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사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4월 14일 밝힌 사퇴 결심을 악용해서 비대위원 4명이 당권 탈취 계획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이들의 계획은 법적 정당성도 없고 당원 당규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면서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민생당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하군요. 또 추가 속보가 나오면요. 박 반장이 또 이어서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원외 인사 강세 초선 연대설 모락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안주는요. 평택항 사고 원청업체 공식 사과입니다. 고 이선호 군의 산재에 대해서 원청업체 동방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빈소를 지킨 지 20일 만인데요. 안전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평택항을 찾아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선호 아버지는 4년 동안 뭘 했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CCTV가 공개돼서야 원청은 사과를 하고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야 정치권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깨달음은 언제나 한 발 늦다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선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잘 보내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들이 한 약속에 달렸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강현 전반장은 왜 나온 거예요? 갑자기. 보고 싶습니다.